지표도 제대로 나온 것도 아니고 1억까지 망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었는데 주식을 맥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돈이 되는 거 한번 보니까 시간을 갈아 넣자 1년에 100기업 정도는 다니려고 했으니까. 와, 근데 이제 진짜 애널리스트로 간다면서요. 주린이 문턱 넘을 수 있게 손잡아주는 강의 하나 마련했습니다. 얻어가실 것들은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이스트리 송일아 기자입니다. 오늘은 오기석 렉스 파이낸셜 아시아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기석입니다. 네, 렉스 파이낸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네. 수도 있어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네, 부탁드려요. 저희 회사는 우선 미국계 자산운용사고요. 지금 한 12조 원 정도 운영하고 있는 ETF 운용사인데 뭐 레버리지 상품 있고 커버드콜 상품 그리고 크립토 상품들 네.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 최근엔 테마 상품들도 나오고 있어서 일반적인 운용사에서는 조금 하지 않는 약간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는 그런 상품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운용사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에서도 지금 많이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네, 국내외 운용사들 뭐 다 섭렵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네. 일단 본격적으로 좀 궁금한 거 먼저 네, 바로 좋습니다. 여쭤볼게요. 네. 일단 월배당 ETF 맞아요. 진짜 어마어마한 인기잖아요.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글로벌 트렌드인 건가요? 글로벌 트렌드예요. 지금 글로벌 트렌드인 게 우선 미국 먼저 말씀을 드리면 뭐 월배당 커버드콜 혹은 월배당 상품들 대표적인 게 커버드콜이잖아요. 그렇죠. 커버드콜이 미국 시장에서는 2020년에 처음 시작했어요. 지금 이제 5년이 좀 넘어가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운용 자산 규모가 제가 마지막에 체크했던 게 한 달 반 전이었는데 그때 220조 원 정도 됩니다. 와, 지금 국내 ETF 시장 규모가 최근에 좀 더 커졌을 것 같은데 350조? 그죠, 350조. 예, 예, 예. 350조랑 비교하더라도 거의 한 3분의 2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예요. 네. 커버드콜 하나만.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뭐 한국처럼 개인 투자자들도 엄청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 또 미국에는 그 RIA라고 네. 한국과는 조금 다르게 그 고객 자산을 관리해주는 네. 그런 뭐 PB분들이 네. 독립해서 만든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그렇죠. 그런 쪽에서 또 굉장히 이제 고객 자산 관리를 위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품이어서 거의 뭐 차트를 보면 한 방향으로 계속 올라간다라고 보셔도 될 것만큼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안에서 다양한 전략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네. 또 회사들마다 차별화도 좀 많이 가져가려고 하고 있어서 뭐 한번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상품 중에서는 미국에서는 제일 먼저 커버드콜을 만든 ETF로 만든 회사는 JP모건이에요. 오, 그렇구나. 네, JP모건이 커버드콜 그리고 액티브 ETF를 미국 안에서 열었다라고 봐도 되는데 네. 그런 JP모건에서 이게 시작을 했고 저희 같은 회사는 이제 렉스에서 나오는 커버드콜 같은 경우는 그 커버드콜인데 지수 옵션을 매도하는 게 아니라 네. 개별 주식 옵션을 매도하는 걸로는 저희가 최초예요. 그래서 뭐 그런 쪽으로 지금 상품을 이제 업데이트가 나오고 있고 최근에 한 2년 사이에 트렌드 중에 하나는 개별 종목으로도 네. 커버드콜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미국에서. 개별 종목도 가능한가요? 테슬라라든지 뭐 엔비디아라든지 뭐 저희도 하고 있고 네. 뭐 이쪽에서는 사실 렉스도 있지만 더 많이 하시는 데는 일드맥스라는 네. 하우스가 있는데 네. 그 하우스에서도 지금 개별 주식 커버드콜 상품을 좀 많이 네. 내고 있어서 다만 이건 좀 위험해요. 제가 나중에 좀 알려드릴 텐데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이제 그 지수 옵션을 매도하는 형태로 가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갔던 것처럼 바스켓 안에서 개별 주식 옵션을 매도하는 형태로 네. 가다가 지금은 개별 주식 와. 커버드콜까지 나오고 있고 한국과의 좀 차이는 월배당 상품 여전히 많은데 최근엔 트렌드가 주배당으로 좀 더 많이 가고 있습니다. 배당을 이제 주 단위로 주는 거예요. 네, 아니 사실 한국도 월배당 나온 지 얼마 네. 안 됐거든요. 이제 맞아요. 2022년 이제 한 3년, 4년. 그 3년 4년 됐는데 네. 이게 폭발적으로 늘어난 건 사실 아직 1, 2년 정도? 맞습니다. 근데 와 저는 이제 보통 연배당, 분기배당에서 네. 월배당으로 갔는데 아 이게 우리도 그럼 이제 곧 주배당이 나오겠네요. 요거는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한국 거래소 쪽에서 이제 그 아마 금감원하고 네.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이건 뭐 제 사견입니다만 네네. 한국에서는 월배당 상품에 대해서 충분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월급을 받잖아요. 그렇죠. 한 달에 한 번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익숙하죠. 근데 미국은 주급을 주급을. 받거나 격주로 받아요. 에.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주 단위로 뭔가 들어오는 게 그 사람들한테는 좀 더 익숙한 것 같습니다. 네. 니즈로 보면 한국인들은 월로도 충분할 수도 있다. 그렇죠. 라는, 그렇죠. 그러네요. 이게 말 되네요. 네, 네. 근데 보통 보면은, 그러니까 커버드 콜이라는 단어가 아직도 네. 사실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어려워요. 있을 수 네. 있어요. 이제 저도 이제 계속 기사를 쓰다 봐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기초 자산이랑 또 이게 옵션 운영하는 자산이 다를 수도 있는 거고. 이제 맞죠. 예,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커버드 콜을 정말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짧게 네. 설명해 주신다면. 제가 네. 2012년도, 네. 13년도에 커버드 콜을 운용을 했었거든요. 네. 아마 그때는 ETF는 아니었고 펀드로 운용했는데 네. 나름 한국인 치고는 정말 좀 빨리 운용을 그렇게요. 했던 것 네. 같아서 제가 사실 뭐 운용을 잘해서 한 건 아니고 네. 그 상품을 운용할 사람이 없어서 네. 대리였던 저한테 네가 해봐 라고 이제 넘겨온 건데, 제가 상품 운용하고 만들면서 고민을 했던 부분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커버드 콜은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상품하고는 달라요. 네. 네, 기초자산만 투자하는 뭐 QQQ라든지 네. S&P 500 같은 거랑은 좀 다르다라고 먼저 보셔야 네. 되고, 그럼 뭐가 다르냐? 기초자산을 거의 대부분 주식을 가져가니까 주식시장에 노출은 돼 있죠. 네. 다만 최종 수익률은 주식시장 수익률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옵션을 통해서 추가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요. 옵션을 정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이건 정말 약식이니까 좀 더 공부하셔야 네. 되는데, 옵션이라는 거는 콜옵션이죠. 거의 여기서는 콜옵션이에요. 콜옵션이라는 거는 미래 주식이 상승할 가능성을 사거나 파는 거예요. 근데 커버드 콜 운용력 입장에서는 이 콜옵션을 매도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 내가 기초자산 주식이 있으니까 얘가 나중에 상승할 수 있는 권리를 딱 떼서 남들한테 파는 거예요. 파니까 이건 뭐냐면 미래 수익의 상승분의 일부분을 포기를 하는 겁니다. 대신에 포기한 대가로 현금을 받죠. 당장이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는 맞습니다. 거죠. 당장 현금으로 내 주머니로 현금을 받고 그걸 다시 이제 고객분들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구조상 보통 커버드 콜 투자할 때 많이 하는 얘기가 상승장을 못 쫓아간다 라는 맞아요.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상품 설계 자체가 미래 상승 가능성을 내가 지금 현재에 팔고 현금을 받는 네. 전략이에요. 그렇죠. 그럼 사실 이 전략을 왜 해야 되냐? 네. 미래 상승분을 내가 왜 포기해야 돼?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시장의 상승 경로, 네. 방향에 따라서 돈을 더 얻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자님이 삼성전자 주식을 네. 요즘 얼마죠? 16만 원. 16만 원 네, 언저리요. 16만 원에 일단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상승할 가능성, 콜옵션을 판다고 쳐봐요. 그러면 지금 그 삼성전자 주식 가격이 16만 원이었다가 32만 원으로 가면, 그러면 올라가는 걸 다 포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 포기했던 시점에서 현금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5천 원이나 만 원 정도를 받으실 수 있겠죠. 네. 요거밖에 못 드시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지금 16만 원에 콜옵션을 팔았다. 네. 근데 팔았는데 나중에 가격이 16만 원이 아니라 15만 원이 됐다 라고 가정하면, 주가는 16만 원보다 빠졌으니까 콜옵션은 행사가 안 됐죠. 안 됐죠. 저는 이거는 16만 원이 15만 원으로 되긴 했지만 콜옵션 팔면서 만 원 받은 게 있으니까 오히려 만 원 수익인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보통 요런 저런 얘기 때문에 커버드 콜은 횡보장 혹은 약한 상승장에서 가장 좋다라는 맞아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네. 네. 그거의 사실이죠. 사실이에요. 네. 사실이고, 네,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입니다. 요새는 보면은 네. 이제 다양한 커버드 콜 ETF가 나오면서 분배율이 네. 말도 안 되게 높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 제가 네. 10% 정도까지는 이해가 되거든요. 네. 근데 막 30% 이런 거는 네. 이게 어떻게 이런 구조가 가능하지? 그러면 아예 원금이 녹아내리는 게 아닐까? 이런 이제 걱정이 돼요. 그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도 30%짜리가 있기 때문에 우선 말씀드리면 원금이 녹아내리는 상품들도 있어요. 네. 이건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얘기를 제가 살짝 네. 빠져서 먼저 해야 될 게, 네. 그러면 커버드콜 운용 전략은 정해져 있느냐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커버드콜 전략을.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커버드콜 ETF들이 전부 다 액티브 펀드들입니다. 그래서 벤치마크 없이 그 운용사가 본인의 운용 철학에 따라서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품의 가지수나 전략이 다 다양해요. 그래서
한국 커버드 콜은 그래도 비슷한 애들이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미국 상장된 커버드 콜은 정말 운용사마다 전략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꼭 홈페이지 들어가서 공부하셔야 되고요. 네. 우선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옵션을 네. 팔아서 돈을 받는 게 커버드 콜이죠. 네. 그러면 옵션 가격을 엄청나게 비싸게 받으면 사실 지금 당장 줄 수 있는 분배율이 높아져요. 그렇죠. 그러면 옵션을 어떻게 하면 비싸게 팔 수 있느냐? 몇 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네. 첫 번째는 뭐 옵션 얘기니까 좀 네. 어려우시면 걸러 들으셔도 되는데 네. 지금 현재가대로 옵션 파는 거를 앳더머니라 그래요. 네. 앳더머니. 앳더머니. 그리고 지금보다 더 높은 가격에 네. 파는 걸 아웃 오브 더 머니, 네. 외가격이라 그래요. 네. 옵션을 사는 사람 아, 입장에서 그게 외가격, 내가격, 그게 맞아요. 앳더머니, 외가격, 아웃 오브 더 내가격. 머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 기본적으로 옵션을 팔 때 네. 지금 현재 가격에 가깝게 팔면 팔수록 옵션 가격이 비싸져요. 그렇죠. 첫 번째.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가능성이 네, 높아지니까. 네, 네. 그러니까 사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만 올라가도 네. 돈 버는데? 네, 네. 라고 더 비싸게 돈 주고 사는 네. 거죠. 두 번째는 그럼 어떤 옵션을 파는가라는 건데 지수 옵션을 파는 네. 게 있고요. 개별 주식 옵션을 파는 게 있어요. 지수 옵션은 S&P 500, 나스닥 네. 생각하시면 되는데 S&P 500, 나스닥은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네. 개별 주식은 크지만 네. 변동성이 낮거든요. 네. 옵션 가격을 결정하는 큰 요소 중에 하나는 변동성이에요. 왜냐하면 옵션 산 사람 입장에 생각해보면 이게 막 위아래로 등락을 많이 해야 제가 돈을 벌 확률이 자꾸 생길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안정적이면 누구나 예측 가능하니까. 누구 예측 가능하니까 그 확률이 잘 안 와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변동성이 큰 걸 매도할수록 네. 현금이 더 크게 들어와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초창기 ETF들은 네. 지수 옵션을 위주로 매도를 하니까 벌어들일 수 있는 현금 수익이 좀 작았고요. 네. 최근 미국에서는 한 1, 2년 사이에 많이 나오는 게 개별 주식, 죄송해요. 지수 옵션이 네. 아니라 개별 주식 옵션을 매도하기 시작하는데 네. 그렇게 될 경우는 개별 주식은 변동성이 훨씬 커요. 네. S&P 500하고 테슬라 투자할 때 음. 제가 투자자들이 받아들이는 위험도가 다르잖아요. 네. 예. 뭐 S&P 500 투자하면 빠졌다 그래도 네. 뭐 밤에 일어나고 나면 그래도 뭐 1, 2% 빠진 게 네, 네. 많이 빠진 건데 네. 뭐 테슬라도 그렇고 최근에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최근에 많이 회자가 되는 종목이 오라클은 요새 너무 안 좋나?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도 최근에 하루 10% 맞아요. 빠진 적 있었잖아요. AMD도 그렇고. AMD도 네, 그렇고. 네. 그러니까 개별 주식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네. 옵션 가격이 훨씬 더 비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는 옵션을 매도할 때 지금 가격에 얼마나 가깝게 매도하느냐. 두 번째는 옵션을 매도하는 거를 지수 옵션을 쓰느냐, 개별 주식을 쓰느냐에 네. 따라 차이가 나고요. 아무래도 개별 주식을 사용하는 커버드 콜들이 개별 주식 옵션을 사용하는 커버드 콜이 분배율이 훨씬 더 올라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S&P 500에 투자하는 커버드 콜 상품이다. 네. 라고 할 때 네. 그 옵션을 매도하는 그 옵션의 기초 자산은 S&P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은 네. 제가 약간 좀 고리타분한 옛날 펀드 매니저여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매칭이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아. 저는 한국에서 근데 안 그런 네, 상품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미국은 네. 아직 그런 상품 전 솔직히 못 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거는 이제 매칭을 시키는 게 사실은 사실 더 맞는 맞죠. 거죠. 네, 왜냐면 그 영어 단어에 커버드 콜이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 줄인 거예요. 커버드 콜 옵션 매도 네. 전략인데 네. 콜 옵션을 매도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상승할 네, 네. 가능성을 팔아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극단적으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네. 되냐면 정말 많이 상승하더라도 올라가는 건 내가 남한테 주지만 기초자산 네. 가격은 네. 이게 옆으로 가요. 네. 플랫으로 가요. 근데 이게 전혀 상관없는 걸 해버리면 옵션도 제가 손실을 보고 기초자산도 빠지고 그렇죠.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매칭되는 게 그럼 조금 더 그게 추천한다? 일반적입니다. 네, 일반적입니다. 왜냐면 저도 그렇죠. 운용사 친구들이 네, 많아서 더 얘기했다가는 네. 나중에 문자 날라올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미국에서도 2020년부터 이제 맞아요. 막 활발해지기 그때부터 시작한 활발해졌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은 머리를 굴려서 이런 전략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만들어낸 거라고 이해하면 되는 그때 거예요. JP 모건이 네. 하고 엄청나게 마케팅을 푸시를 했어요. 왜냐면 보통 고배당 전략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보통 전통적으로 고배당 전략이라고 하면 커버드 콜 전에는 고배당 주식, 네. 그죠? 그렇죠. 뭐 한국에서는 보통 한전이나 이런 네. 게 유명한데 고배당 주식에 투자하는 전략이 첫 번째. 두 번째는 하이힐드 채권. 네.
그렇죠. 조금 더 위험한 채권, 네. 쿠폰 더 받을 수 있는 채권에 투자하는 전략. 그리고 또 하나 더 하는 게 이제 한국에서는 잘 안 하시는데 미국에는 MLP라고 네. 그 뭐 에너지 관련한 기업들에서 그 배당이 많이 나오는 게 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통 네. 섞어서 하는 게 그 전통적인 전통적인 네. 멀티 하이 인컴 전략이다라고 네. 하면 이런 게 기초자산 들어가는데 네. 거기에 최근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게 커버드 콜이죠. 네. 그 분배금의 원천이 달라요. 고배당주는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들이 기업 활동에서 얻은 이익의 일부를 주주들한테 주는 게 네. 그 현금 흐름의 원천이고요. 하이힐드 채권 같은 경우도 역시 하이힐드 채권을 발행한 기업들이 네. 기업 활동에서 얻은 현금을 채권자한테 네. 주는 주는 게 게. 이제 그거고, MLP 같은 경우는 에너지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현금 흐름을 주주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업 현금 흐름에서 네. 나오는 게 전통적인 고배당 전략, 배당 전략, 인컴 전략이었다라고 하면 네. 커버드 크로의 경우는 물론 주식이 있으니까 여기서 배당이 영향이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거는 옵션을 매도하면서 그렇죠. 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2020년 전에는 별로 그렇게 인기가 없었던 게, 저도 사실 2010년 초반에 이걸 네. 운용해봤지만 열심히 매도를 해도 옵션 가격이 잘 안 나왔어요. 아. 왜냐면 그 당시는 사실 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네. 개인 투자자들이 옵션 시장에 참가를 잘 안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러다가 코로나 지나고 네. 코로나 지나고 전후의 차이가 뭐냐면 그 빅스, 저희가 보통 공포지수 네. 빅스라고 하는데 빅스의 평균값이 달라요. 2020년 이후 현재까지 빅스의 평균 한 20이 좀 넘어요. 네. 그 전에는 한 17, 18밖에 안 됩니다. 아, 변동성이 더 높아진 거구나. 훨씬 높아졌어요. 저는 이거를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코로나 이전에 미국 시장에 참가하는 비율이 8%였어요. 코로나가 시작되고 로빈후드 나오고 여러 가지 트레이딩 앱들이 나오면서 네. 참가 비율이 15, 20% 올라가다가 최근에는 뭐 그 조사 기간마다 다르지만 25에서 30% 정도가 개인 투자자들의 아. 거래 볼륨이라고 추정해요. 미국 시장에서. 미국 시장에서. 미국 네. 시장에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더 많아지면 나온 특징 중에 하나가 시장이 뉴스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들이 그렇죠. 많고 모멘텀 트레이드들이 좀 많아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성향상. 그리고 또 하나가 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져요. 개인 투자자들도 하나의 축이고 또 다른 하나의 축은 트럼프.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지정학적 예, 리스크가 사실 네. 이번 사실 그린란드 것만 하더라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솔직히. 말도 안 돼. 어느 순간 그린란드 얘기가 네. 나오게 아, 이게 가능하구나. 예. 앞으로 또 계속 그린란드 다음에 뭘 할까라는 네. 그 생각을 할 정도로 친구들하고 농담하다가 그린란드 다음에 뭐가 나올까 했는데 그때는 올해 북중미 월드컵 여니까 캐나다하고 멕시코도 왠지 한번 들쑤시지 않을까. 아, 그렇죠. 뭐 이런 이게 캐나다랑 사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농담을 하긴 했는데 네, 어쨌든 농담이 가끔씩 현실로 나오는 네. 그런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다 보니까 네. 시장의 변동성이 올라가요. 네. 올라가면 그때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콜옵션 가격이 높아지죠. 그러네요. 예전보다. 네.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이런 전략이 뭐 투자자들이 좀 아쉬워했던 것처럼 옵션 매도하고 상승분만 내가 다 포기하는 것 같다. 네. 라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상승분을 포기하면서도 충분히 현금을 만들 수 있는 수익할 수 그런 있어요. 전략으로 바뀐 거죠. 아, 그러니까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맞아요. 옵션 가격이 올라가고 네. 또 시장 참여자들도 늘어나고 맞습니다. 하면서 이 원래 없었던 게 원래는 아니고 예. 원래는 시장성이 좀 적었던 예, 예. 전략이 이제 시장성이 막 많아지게 된 풍부해진 거죠. 거네요. 아, 맞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뭐 사실 국내 분들은 아직은 커버드콜 상품은 국내 네. 상품으로 많이들 투자를 네, 하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분배율이 뭐 두 자릿수 상품 뭐 이런 해외 외사 이제 운용사들의 그런 상품들 나오고 네. 이제 진짜 직접 직투하시는 분들은 그런 맞아요. 상품도 많이 투자를 하시는데 우리가 투자할 때 커버드콜을 투자할 때 좀 이런 것들은 꼭 체크를 하셔라 하는 것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네. 커버드콜 운용사들이 본인의 전략을 굉장히 뚜렷하게 다 오픈하지 않아요? 알려주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해외의 경우는. 네, 네. 한국의 경우는 사실 제가 체크를 다 안 해봐서 네, 모르겠지만 근데 꼭 체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전 세 개라고 봐요. 네. 첫 번째는 기초자산. 음. 커버드콜도 기본적으로는 주식시장에 노출되어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네. 결국 기초자산이 올라야 커버드콜도 같이 올라요. 그렇죠. 기초자산이 네. 구조적으로 하락하는 네. 그런 섹터나 네. 자산이라고 하면 아무리 커버드콜을 잘 운영해도
위로 올라갈 수는 없어요. 첫 네. 번째는 그래서 성장 가능성이 장기적으로 충분한 기초자산에 투자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옵션 매도 방법인데 네. 사실 아까 다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이긴 하지만 상승분을 포기하고 네. 팔아서 현금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얼마나 포기할 건가가 네. 중요해요. 비율을 정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보통 운용사에서 두 가지로 이제 요거 조절을 하는데 첫 번째는 현재 삼성전자 기준으로 말씀드려요. 16만 원이면 16만 원을 그냥 팔 거냐? 네. 아니면 이거보다 한 5%에서 10%는 위로 네. 팔 거냐라고 하면 위로 팔면 주식이 뭐 월배당이라고 하면 보통 월에 한 번씩 네. 옵션 매도하거든요. 네. 그러면 한 달 동안 10% 올라가는 것까지는 쫓아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앳더머니가 아니라 외가격으로 네. 어느 정도로 매도하는지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네. 두 번째는 음, 매도의 옵션 매도의 분량이에요. 분량. 네. 초창기에는 사실 뭐 펀드가 100억 원이다라고 네. 하면 옵션 매도 금액도 100억 원만큼 똑같이 네.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는 이거를 뭐 80%로 줄인 네, 데들도 있고 50%로 줄인 데들도 네. 있고 그래서 줄인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만큼 그 50%에 대해서는 옵션을 다 매도하니까 네. 상방이 제한이 되지만 네. 나머지 50%는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혹은 남은 20%는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상방에 얼만큼 참여할 수 있는 네. 상품인가를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사실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2012년, 13년에 커버드 콜 펀드 운영했을 때는 그때는 커버드 콜 상품의 투자자들이 기관 투자가셨어요. 맞아요. 보험사, 네, 네. 뭐 연기금 이런 데서 네, 네. 투자하셨는데 그분들이 투자하셨을 때 커버드 콜의 가치는 뭐냐면 주식에 투자하면서 매달 계속 조금씩 돈 들어오니까 아, 전체적인 변동성이 줄어요. 네, 네. 포트폴리오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네, 네, 투자를 하셨다면 지금은 사실 이 트렌드가 개인 투자자를 네.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상승도 네. 가져가시고 싶으시고 그렇죠. 현금도 받고 싶으시고 아, 그거 너무 두 개를 다 취하고 잡으셔야 싶어요. 네. 두 개를 다 잡으셔야 네. 되니까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초자산 잘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옵션을 매도할 때 상승에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옵션을 매도하는지 네.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가지라고 하셨잖아요. 그다음에 옵션 매도 분량까지 맞아요. 해서 세 가지인 맞아요. 거예요. 그 아. 가격하고 옵션 매도 네. 분량은 상승에 참여할 네, 수 네. 있는 얼마나 참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러면 얘기예요. 대표님 개인적으로는 네. 그 비율을 어느 정도 가져가는 게 좋다고 보세요? 이게 사실 저는 네. 이게 제가 네,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네. 저희 회사 상품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아, 이거 소개해 광고 주세요. 아닌데 네, 네. 저희 회사가 한국에서 제일 많이 하시는 게 FEPI랑 네. AIPI라고 해서 FEPI는 팡 바스켓이에요. 네. 팡 관련 종목들 바스켓. 미국 기술 대형주라고 네. 보시면 돼요. 그리고 AIPI는 AI 관련 대표 종목들을 네네. 각각 개별 종목 옵션을 매도를 해서 분배율이 앞에 게 한 25%, 와. AIPI가 한 34% 나오는데 네. 이건 어떻게 하냐면 그 옵션 매도할 때 그때그때 다르지만 네. 보통 매월 한 5에서 10% 정도 외가격으로 매도해요. 네. 그러니까 상방을 열어놓고 운용을 해서 네. 지금 NAV 장기로 보시면 네. 거의 안 녹아내려요. 오. 오히려 작년 1년으로 네, 네. 놓고 보면 웬만한 커버드 콜보다 S&P 500보다 성과가 좋았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성장과 인컴을 둘 다 잡을 수 있는 전략들이 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건데 그 JP모건 같은 경우도 좋은 사례예요. JP모건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외가격 매도를 한 2에서 5% 언저리 2에서 5%. 하고 네, 네. 그리고 옵션 매도는 전체 분량의 80%만 네.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거를 조합해서 네, 네. 상방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든 뭐 상품에서 저도 80%. 뭐 제피, 잽큐 이런 네, 것도 맞아요. 되게 좋아해요. 제피, 잽큐 많이 하시잖아요. 네,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개별 종목 네. 레버리지도 한국에서 최근에 되게 많이 하세요. 맞아요. 뭐 일드맥스 상품도 네, 있고 저희 거도 많이 하시고 뭐 타사 거도 많이 하시는데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 개별 주식 커버드 콜 옵션은 옵션 한 절반만 매도하면 되는 것 같아요. 전체 50% 정도만. 네, 뭐 네. 저희 회사가 그렇게 하고 있기도 하고 네. 이게 50% 매도하는 거랑 100% 매도하는 거랑 너무 좀 달라요. 왜냐면 그 순자산이 깎여 나간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너무 많이 깎여 나가요. 네, 100% 다 매도하면.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개별 종목은 50%. 정도면 저는 정도면, 좋겠다. 네, 네, 저희 회사 상품이라서 충분하다.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진짜 저도 아, 운영력을 네, 했었으니까 네네, 그렇죠. 개별 그렇죠. 종목 정도의 네. 변동성은 50%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근데 이 해외 커버드 콜 ETF들은 다 그 네, 상관계수가 없죠. 다 액티브 전략이에요. 맞아요. 네. 다 액티브 전략이에요. 이게 국내랑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국내는 국내가 이게 아마 바뀌는 걸로 알고 있긴 네, 하거든요. 액티브 상관계수가 원래는 0.7이었는데 맞아요. 이제 이거가 아예 없애는 네. 방향으로 이제 네. 계속 나가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삼성전자나 이런 네. 개별 종목들에 대해서도 네, 또 다른 ETF 레버리지 ETF도 이제 나오게 되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좀 더 활발하게 운용력들의 진짜 그 실력을 진검승부죠. 진검승부가 될 수 있는 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그러면 네, 누가 잘하나를 체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사실 한국에서 이 상관계수라는 것 때문에 약간 단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운영하고 싶은 상품을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요? 네, 요거를 만드니까 그 액티브라는 거는 결국 어떻게 보면 그 한 회사 네. 혹은 그 업계에서 정말 잘하는 펀드 매니저가 자신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운용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시장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게 일반적이죠. 네, 그렇죠. 근데 이거를 그 상관계수를 걸어놓게 되면 시장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한도가 생겨버려요. 네. 지금 시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거를 쫓아가야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뭔가 뭐 발목을 잡힌 채로 운용을 하게 됐던 그런 케이스인데 이제부터는 정말 약간 진검승부처럼 정말 잘하는 분들이 성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드리고 싶은 조언은 액티브 상품들은 뭐 미국에 상장된 커버드콜도 마찬가지지만 한 1년은 지켜봐야 되는 것 같아요. 아, 과거 추이를? 실제 상장되고 나서 1년은. 네. 왜냐면 이제 어떻게 운영할지 사실 모르거든요. 모르죠. 네, 뭐 운용사에서는 이렇게 운영한다라고 하지만 실제 그게 성과로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이라고 얘기하면 사실 더 길면 좋겠지만 최근은 사실 뭐 중간중간 계속 단기적인 낙폭도 나오고 또 반등도 나오고 횡보장에다가 변동성장까지 막 워낙 좀 시장이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1년 정도면 대충 한 사이클을 보는 것 같아요. 1년. 1년 정도면 보통 커버드콜 얘기할 때 횡보장 혹은 점진적인 상승장에서 좋다라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현재 시점에서 커버드콜은 빠졌을 때 회복 탄력성을 보이느냐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돌아가서 다시 말씀드리면 커버드콜이라는 게 콜옵션을 매도하는 건데 매도할 때 상승 가능성을 전부 다 포기하고 매도해버리면 운이 안 좋게 시장이 빠졌는데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바닥에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근데 상승 탄력성을 열어놓은 회복성을 열어놓은 상품들 같은 경우는 빠졌다가 빠르게 반등하죠. 주식시장처럼.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가격 옵션 매도 플러스 비중 조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예전에는 별로 고민 안 했는데 운용사들이 워낙 개인 투자자들 참가가 늘어나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원하는 성향에 맞게 상품을 계속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버드콜을 이제 액티브로 하는 상품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 이제 1년 동안은 추이를 지켜보고. 저는 1년은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짧게 보실 거면 6개월? 1년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미국에서는 그 개인 투자자들도 많이 하시지만 RIA라고 그 자산관리사들도 많이 쓴다 그랬잖아요. 그분들이 보는 미니멈이 1년이에요. 1년. 뭐 저희 같은 경우도 미국이 훨씬 크니까 미국에서 자산관리사들 대상으로 우리 상품 담아줘, 우리 상품 좀 열어줘라고 하면 너희 상품 괜찮은데 1년 됐는지 안 됐는지 보자. 1년 넘은 거는 오케이, 이건 좀 해볼게. 1년 안 된 거는 되면 다시 가져와. 라고 보통 얘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내렸을 때 얼마나 이렇게 회복 탄력성이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고객 자산 관리를 위해서 최소한의 어떻게 보면 뭐 모니터링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개별 종목 레버리지 얘기를 좀 해보면 이제 우리는 이제 곧 나올 거잖아요. 이제 기대하고 개별 주식 있거든요. 레버리지 나오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이미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지수 레버리지랑 개별 주식 종목 레버리지랑 조금 투자의 요점이 좀 다른가요? 어떻게 봐야 돼요? 비슷합니다. 원론적으로는 비슷한 게 운용 방법도 동일하고요. 다 동일한데 다만 이제 실제 투자할 때 좀 달라지는 거는 아무래도 지수형 상품보다는 개별 주식이 변동성이 훨씬 크죠. 그렇죠.
그래서 변동성이 네. 훨씬 큰데 보통 변동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레버리지 업계에서는 네. 장기 투자하지 마라 맞아요. 라는 얘기를 많이 네, 해요. 네, 네. 왜냐하면 이거는 레버리지 상품은 장기 투자에 별로 안 좋아요. 네. 그 이유가 있죠. 이유가 네, 있습니다. 네. 이유가 있는 게 뭐 운용사가 나쁜 놈이거나 운용사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상품 설계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그 하루 수익률 기준으로 2배 네. 혹은 마이너스 2배 혹은 3배, 마이너스 3배를 추정하려고 하니까 매일매일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복리 효과가 극단적으로 좀 나타나는데 한 방향으로 계속 올라가는 우호적으로 상승하는 시장에서는 뭐 2배보다 훨씬 더 빨리 수익률이 올라요. 네. 뭐 기간 수익으로 보면 이거 2배 상품인데 왜 한 4배 올랐지? 네. 이럴 정도로 계속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요. 네. 근데 반대로 계속 횡보장이다. 네. 위아래로 등락이 심하다라고 하면 어느 순간 뭐 그 종목은 삼성전자라 지금 16만 원으로 그대로 한 2달 뒤에도 16만 원인데 2배 상품은 요 변동성의 크기에 따라서 12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8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사실 극단적인 경우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 단기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보통 이제 레버리지를 하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조언이 레버리지 상품을 투자를 지금까지 안 해본 분이시면 네. 굳이 안 하셔도 굳이? 네, 된다라는 얘기고 하실 거면 매일 계속 모니터링 하셔야 돼요. 이거는 사놓고 한 2달 있다 보자. 그런 상품이 아니라 네. 매일 모니터링 하실 수 있는 분들이 투자하셔야 되고 그리고 보통 들어갈 때 익절하고 손절선을 정해놓고 가라. 이건 사실 투자하시는 분들마다 다 달라요. 어떤 네. 분들은 나는 한 20%는 먹어야 돼. 네. 대신에 빠질 때는 그 절반의 손실인 10% 빠지면 난 청산할 거야. 내가 팔을 매도할 거야. 이런 식으로. 아니면 난 10%, 5%, 뭐 5%, 2%. 이거는 투자하시는 분마다 다 다르지만 요거를 다 설정해놓고 네. 들어가셔야 장기 투자했을 때 어떤 때는 이렇게 올라서 너무 조길 때도 있겠지만 사실 시장이 한 방향으로 계속 오르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횡보장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예상 못한 손실을 네.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우리 시장 왜 3,000p, 5,000p 가고 네. 이제 3,000탁 얘기 나오고 하면서 오, 코스닥 150 레버리지에 어마어마한 자금이 모였어요. 네. ETF 자금이. 아, 그래서 이제 그런 타이밍을 지금 타시는 네. 거네요. 그래서 네. 이게 개인 투자는 저희 이제 금융투자교육원에서 교육도 받고 해야 돼요. 네. 그 레버리지 상품 투자를 하려면. 네. 근데 이제 잘 모르시고 아, 그냥 일단 코스닥 오른데 코스피 5천 갔잖아 하면서 우르르르 가시는 네. 분들이 지금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모여 있어서 이제 그분들에게 좀 유의점을 알려주고자. 항상 그 투자에 저희들이 사이클을 뒤를 돌아보면 뭔가 이런 테마성으로 네. 올라가는 구간이 분명히 있어요. 네, 이거는 분명히 테마성으로 올라가는 구간이 있는데 그런 테마성으로 막 크게 상승하는 거는 생각보다 짧은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지금 들어가신 분들도 이제 계속 모니터링 하시면서 뭐 이미 사실 내가 뭐 많이 수익이 났다라고 하면 조금 더 기다리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본인이 생각한 손절선을 터치하면 그냥 뒤도 보지 말고 레버리지랑 인버스는 그냥 털고 나오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시 기회가 있을 때 또 들어가시면 돼요. 그렇죠. 네, 네, 레버리지나 인버스 그리고 커버드 콜도 다 네, 하나로 뭉뚱그리면 파생 전략을 사용한다고 맞아요. 볼 네.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학교에서 배울 때 파생 전략은 장기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이제 거를 배웠고 네. 그런 이제 레버리지도 알겠는데 그럼 커버드 콜도 장기 투자하면 안 되나요? 저는 반대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레버리지 인버스는 장기 투자하시면은 안 좋아요. 네, 네. 네. 항상 안 좋은 건 아니고 많은 확률로 안 네, 좋아. 네. 왜냐면 이러시다가 또 이렇게 올라가는데 왜 나한테 사지 말라 그러냐 네, 네. 그러실 것 같아서 많은 확률로는 안 좋은 경우 있지만 네. 뭐 그거는 장기 투자 상품은 아니고 커버드 콜은 좀 다릅니다. 저는 오히려 커버드 콜은 장기 투자에 더 좋다고 생각해요. 오, 왜요? 제가 생각하는 네. 커버드 콜의 가장 큰 장점은 뭐 투자자분들도 그렇게 느끼실 수 있겠지만 계속 뭔가 현금이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보상을 받는 느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런 특히 이제 그 기술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올라갈 때들이 있긴 한데 테슬라만 생각해 볼까요? 네. 테슬라 이거 2020년, 19년부터 막 이제 관심 가지다가 위아래로 올라가는데 막 한참 손실 보다가 막 폭등하고 그렇죠. 한참 손실 네. 폭등하고 이러다 보면 그 변동성을 온몸으로 맞아야 돼요.
그런 그 기술주, 특히 개별 주식에 장기 투자하시는 경우는 변동성을 온몸으로 맞고 참고 견디신 분이 나중에 뭐 몇 년 뒤에 뭐 10배, 20배의 수익률을 얻으시는 경우들이 생기죠. 근데 사실 사람이다 보니까 투자하다가 변동성을 너무 심하게 맞게 되면 괴로워요. 솔직히 멘탈이 말씀드리면. 나가죠. 멘탈이 네. 나갑니다. 멘탈이 나가는데 전 커버드 같은 경우는 상승폭은 좀 제한되기는 해요. 하지만 계속 이제 사실 중간중간 현금 흐름이 들어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품마다 좀 다르지만 잘 설계된 상품들은 장기 투자해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조건을 하나만 더 붙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승을 포기하면서 운용하는 상품들이 있어요. 그런 상품들은 사실 저는 장기 투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승을 어느 정도 테이크하면서 상승분에 참여할 수 있게 설계된 상품들을 가지고 장기 투자하시는 건 저는 커버드 콜은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처음 알았네요. 커버드 콜을 아주 극강의 변동성을 가진 기술주에 이 변동성을 온몸으로 맞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현금 흐름을 가져가면서 맞아요. 상승장에도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장기 투자가 가능한 이제 그럼요. 그런 현명한 약간 좀 고도로 발전된 상품이다. 이렇게 저는 여러 가지 보시는 측면의 가치를 동시에 주는 것 같아요. 현금 흐름도 만들어주고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런 거잖아요. 미워도 다음 달에 돈 또 들어오는데 그렇죠. 뭐 이런 느낌? 근데 사실 장기 투자가 정말 중요한데 생각보다 장기 투자하기가 힘들어요. 맞아요. 왜냐면 미국 주식 막 하시다가 어느 순간 한국 주식 막 좋으면 일로 갈까? 팔고 넘어오시고 팔고 와야 되니까. 뭐 타이밍 잘 맞으면 너무 좋지만 엇갈려버리면 그렇죠. 사실 장기 투자를 안 하는 이만 못한 케이스가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커버드 콜이 주는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건 전 사실 너무 좋은 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 투자자들한테요. 굳이 따지자면 하이브리드 전기차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뭐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이것도 조금 취하고 저것도 조금 하고 이런 느낌으로.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좀 이제 실전 투자 전략으로 좀 들어가서 은퇴를 앞둔 분들이 요새 월배당 ETF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상품들이 나오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분들, 이분들은 이미 돈이 조금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분들이 월 100만 원에서 뭐 150만 원, 요 언저리로 이제 세팅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런 커버드콜 ETF로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좀 꿀팁 좀 주세요. 그러면 순자산은 한 어느 정도로 가정하면 될까요? 2억? 3억? 2억? 한 2억, 2억 정도? 낮게 2억 정도? 2억 정도. 월 100만 원이면 12%니까 연간 6% 정도고. 그리고 150이면 9%니까 그러니까 연 9%네요. 그럼 사실 저는 선택지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선택지가 보면. 많아요? 네, 많죠. 사실 그 커버드 거 안에서도 보면 미국하고 한국 것들 섞어서 쓰는 거 좀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커버드콜 전략은 장기적으로 상승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자산군을 찾으면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미국 쪽을 조금 더 가는 게 좋지 않나? 국내장 너무 좋은데 사실 이제 미국장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해 보이는 제 눈에는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 약간 조금 지금 덜 매력적이어 보일 때 미국 관련 ETF들, 뭐 제피, 잽큐 같은 거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저희 회사 거 뭐 AIPI나 FEPI 같은 것도 괜찮고 아니면 국내 상장된 것도 너무 괜찮아요. 요새 좋은 상품들 많이 나와서 라이즈에서 나온 AI 커버드 콜? 그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최근에 나온 거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삼성 미래에서 나온 것도 워낙 많으니까 커버드 콜로 한 전체 자산의 40에서 50% 정도 넣으시면 여기서만 절대값으로 봐도 분배율이 어쩌면 6, 7%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 6, 7%. 그럼 나머지 절반 같은 경우는 은퇴하셨으니까 혹은 은퇴를 앞두셨으니까 아무래도 좀 더 안정적인 상품들. 그래서 뭐 최근에는 별로 투자자분들이 안 좋아하시는데 슈드 같은 것들, 고배당 상품들 같은 경우는 지지부진해요, 사실. 그게 안 좋아하시는 게 그 상품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나머지가 다 오르는데 그냥 기고 있어서 그러시거든요. 근데 계속 옆으로. 근데 안정성을 생각하면 나쁘지 않다. 요거는 커버드 콜은 아닌 거죠? 커버드 콜은 이건 아닙니다. 그냥 고배당 ETF예요. 주식형 ETF고 나머지는 뭐 현금성, 뭐 단기 채권성의 한 20, 30% 정도 가져가셔도 지금 일드가 그래도 원화도 그렇게 사실 원화보단 뭐 달러가 좀 더 좋긴 하지만 그래도 잘 찾으시면 뭐 3에서 4% 정도 주는 것들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믹스를 가져가면 월 100만 원은 충분히 네. 나오시지 않을까라는 오. 생각은 들고요. 다만 이제 이거는 자산 2억을 가지고 네. 치고 은퇴하신 분들 네. 대상이고 은퇴 자금을 만들어 가셔야 되는 분들은 네. 조금 달라요. 은퇴 자금을 만들어 가셔야 되는 분들은 저는 커버드 콜 앞에는 똑같고요. 네. 한 40~50% 좀 40%. 가져가시고 네. 나머지는 그 주식형 자산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네. 이게 뭐 나스닥이 되던 네. 아니면 국내에서 뭔가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반도체라든지 네. 네. 이런 것들 혹은 이제 미국으로 치면 뭐 저희 회사는 이제 빵을 비롯한 주도주를 좋아하는데 주도주를 이제 가져갈 수 있는 투자들을 좀 네. 해야 되지 않는가. 왜냐하면 이제 자산을 쌓아가야 되기 때문에 커버드 콜은 현금 흐름은 만들어주지만 네. 자산을 쌓아주는 거는 좀 약해요. 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바꿔서 조합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커버드콜을 40~50% 정도는 가져가는 게 좋다고 저는 보시는 좋다고 거예요? 봐요. 네, 오. 좋다고 보는 그만큼 게 굉장히 높은 밸류를 주시는 거네요. 커버드콜에. 지금 네.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원하는 네. 뭐 성장, 현금 흐름, 인컴 다 갖춘 상품 중에서 저는 커버드 콜 중에 잘 설계된 상품 너무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구나. 그럼 이 2억을 가지고 이제 월 100만 원으로 하시는 분들은 40~50%는 이런 좀 높은 커버드콜, 분배율 높은 커버드콜, 나머지 한 30% 정도 3분 정도는 이제 슈드 같은 고배당 슈드 같은 상품. 고배당, 뭐 20% 정도는 네. 현금성 자산. 현금성 자산. 현금성 자산은 네. 저는 특히 은퇴하신 분들이 좀 가져가시는 게 좋다고 네, 생각하는 게 가끔 간혹 가다가 굉장히 좋은 투자 기회들이 보일 때가 생겨요. 근데 사실 그때 그렇죠. 현금성 자산이 없으면 은퇴 이후에도 사실 다시 한번 네. 부를 증식시킬 수 있는 네. 기회가 조금 음. 아쉽게 되니까 한 20% 정도는 네. 뭐 현금성 자산 가져가시고 네. 이제 필요하실 때 투자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그 렉스에서는 지금 주도주 투자 많이 하고 맞아요.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글로벌 시장이 네, 말씀하셨다시피 네. 트럼프 리스크도 굉장히 크고 또 맞습니다. 중간 선거도 있고 네, 또 최근에 뭐 연준 의장도 또 맞아요. 얘기 말들도 많았잖아요. 네. 좀 이 미국 시장을 좀 전망하신다면 좀 우리가 알고 가야 될 부분들이 뭐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올해는 사실 뭐 얼마 전에 케빈 워시 네. 혹은 와시 그러니까 그 발음이 와시 좀 힘든데 저는 사실 그분이 그렇게 매파적이라고 생각은 사실 안 했어요. 그래요? 왜냐면은 작년 11월 16일 날 월스트리트저널에 케빈 워시 네. 그 현재 지명 후보자라 그래야 네. 되나요? 지명자의 그 기고문이 있었거든요. 네. 그거를 살펴보면 그냥 4가지 정도 꼭지가 있었는데 네. 제가 하나씩 다 기억 못 하겠지만 그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과 동일해요. 동일해요. 네, 네. 거의 동일하고 그리고 첫 번째 금리 빨리 내려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연준에서 물가 인플레이션을 너무 잡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된다. 네. 이런 것들. 그리고 미국 우선주의 같은 경우들이 지금 예를 들면 바젤이라고 좀 다른 얘기지만 국제은행들 간의 규약이 있는데 네. 그게 미국에 불리하면 이거 적용하지 않는 게 맞다라는 식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하는 얘기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그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매파적이지 않겠다. 매파적이었던 거는 예전에 리만 터졌을 때가 사실 매파적이었고 사람 바뀌잖아요. 그렇죠. 네, 시간이 10몇 년 지났는데 그래서 생각해 보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게 있어서 다만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서 계속 이제 나오는 우려 중에 하나가 AI 쇼크들. 그렇죠. 작년 요맘때는 딥시크가 한번 흔들었고 맞아요. 이번 때는 엔트로픽이 흔들었고 좀 다른 의미로 지금 흔들고 있는데 커버드 콜은 저는 문제가 오히려 적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변동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시장에. 그럼 오히려 커버드 콜에서 분배할 수 있는 분배금이 더 많아질 수 있어서 오히려 변동성이 있는 지금 같은 시장은 커버드 콜이 굉장히 좋지 않나. 특히 주식시장 전반으로 보면 지금 제일 큰 이슈 중에 하나가 M7으로 대표되는 주도주들. 2022년, 23년에 뭐 4년까지 시장을 끌었던 주도주들이 지금은 이제 앞으로도 주도주로 살아남을 것인가 그렇죠. 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근데 나머지 종목들도 치고 올라와요. 사실 보면 샌디스크 같은 경우 그렇죠. 또 지금 몇백 조짜리 기업이 됐어요. 코닝 아세요? 코닝? 유리 만드는 기업? 그것도 150조더라고요. 어느새 이렇게 올라와서. 그래서 지금 주도주들이 지금 계속 바뀌고 있는데 이런 로테이션은 지금 계속 나타날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으로 보면 과거 3년간 작년에 S&P가 한 17% 상승했던 걸로 기억하고 그 직전 년 2개년 동안 거의 20% 이상씩 올랐는데 그런 폭등하는 장은 올해는 올까라고 생각하면 쉽지 않다.
그러면 사실 오히려 더 커버드 콜이 더 전 좋다라고 생각해요. 횡보 가능성에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변동성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또 월가에서도 그렇고 홍콩에서도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투자의 브로드닝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브로드닝이요? 브로드닝. 넓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뭔가 네, 투자 기회가 넓어지고 있다. 네. 옛날 같은 미국 M7 위주로만 갔다라고 미국 M7 말고 미국 주식 안에서도 전통적인 은행이나 소매나 이런 쪽들 요새 약간 순환매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있어요. 그래서 네. 올해는 순환매 사이클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미국 안에서도 그렇고 한국 주식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것, 홍콩도 지금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글로벌 순환매가 시작되는 한 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국을 투자하지 말라라고 하기에는 미국 시장이 가지는 중요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건 힘들지만 남은 여유 자금들이 있으시고 새로 이제 투자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미국보다는 나머지 시장에 좀 더 보시는 것도 좀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주요 시장 중에 좀 어느 지역을 약간 좀 주목해서 보세요? 저는 홍콩, 그러니까 사실 개인 투자도 중국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좀 제한적이고 네. 홍콩에 상장된 중국 주식들, 네. 특히 기술주 관련한 것들을 한번 잘 봐도 좋지 않을까? 항생테크 네, 같은 것들이 보통 대표적인 네. 인덱스긴 한데 네. 그런 쪽이 아무래도 그러니까 한국은 그 뭐지? 키 맞추기라 그래야 되나요? 네. 눈 맞추기? 키 네. 맞추기? 키 맞추기. 키 맞추기가 네.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지만 네. 해외는 딱 그게 없기는 해요. 네. 그래도 워낙 사실 이제 미국이 올라갈 때 중국이 많이 아래서 기었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정도는 지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콩 우리 H지수 저기 ELS 사태 때문에 안 좋은 지금 기억이 너무 안 많죠. 좋은 기억이 있어서 맞아요. 근데 홍콩도 좀 주목해서 볼만한 시장이군요. 오늘. 저는 네. 작년 초부터 홍콩 시장이 가지는 자신감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떤 계기가 사실 있었어요? 네. 그 홍콩 시장이 변동성이 너무 컸잖아요. 특히 뭐 H주 같은 경우 그러니까요. 올라갔다 네. 폭락하고 막 고점 근처도 못 아주 가고 힘들었습니다 그때. 정말 좀 그게 네. 있는데 작년부터는 그 자신감이 뭐 딥시크 이후로 좀 네. 계속 나오는 것 같기는 한데 한국이 사실 작년에 수익률이 제일 좋았잖아요. 네, 2등이 어딘지 아세요? 대만? 2등이 홍콩이에요. 2등 홍콩이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나쁘진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만 놓고 보면 뭐 저거 얼마 안 올랐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재조명을 사실 좀 받고 있다라는 홍콩도 것들. 역시 AI 관련 테마들이 그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작년에 전 세계 IPO 네. 기준으로 가장 볼륨이 큰 데가 역시 홍콩이었어요. 그렇구나. 미국보다 IPO 신규 상장이 엄청 많았고 네. 지금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규 상장 대기 종목만 400개가 있어요. 네. 그래요? 거의 대부분 네. 기술주, 피지컬 AI, 드론, 기타 등등 지금 사실 한국 사람들 혹은 전 세계 투자자들 좋아할 만한 네. 그런 게 지금 다 홍콩에서 막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네. 관심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도 사실 최근에 이제 드론 ETF를 하나 만들었는데 오, 드론. 네, 미국에서 유일한 뭐 드론 DRNZ라고 네. 드론에만 투자한 퓨어 네. 플레이를 만들었는데 이것도 종목 보면 절반은 미국이고 절반은 글로벌이에요. 홍콩이랑 이런 것들. 그래서 뭐 딥테크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쪽에서는 미국이 굉장히 여전히 앞서 나가고 있긴 하지만 나머지 아시아 쪽도 주목해야 된다라는 게 뭐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네. 새로운 소식이네요. 네. 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 상장된 네. 이제 ETF에 커버드 콜 ETF에 투자했을 때 맞아요. 그 네. 옵션 프리미엄에 대한 과세. 네. 과세 됩니다. 현재로는 제가 알기로는 되는 네, 걸로 네. 알고 있어요. 그게 네. 한국에서는 옵션 프리미엄에 대해서 과세를 안 하는 걸로. 맞아요. 알고 비과세로 있거든요. 네.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사실 미국도 운용하는 스타일은 똑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도 네. 분배금의 원천이 어디서 나오느냐. 맞아요. 그거에 따라서 다르게. 네, 분배금의 원천이 그 배당이냐 네. 옵션 매도 금액에 따라서 네. 한국도 이제 비과세가 되는데 미국의 경우는 보통 ROC라고 하거든요. 네, 네.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봤어요. 그게 리턴 오브 캐피탈이라고 운용사들 홈페이지에 가면 고지돼 있는데 네. 거의 대부분 리턴 오브 캐피탈이 100%예요. 오. 근데 리턴 오브 캐피탈이고 우리말로 바꾸면 자본 환급? 네. 그러면 이게 커버드 콜 옵션 매도한 게 아니라 그냥 주식 팔아서 나 돈 주는 거야? 네, 네. 라고 생각하시거든요. 네, 근데 네. 그게 아니라 미국에서의 리턴 오브 캐피탈은 뭐냐면 네. 미국 법상의 규정인데 네. 그 분배금의 원천이 크게 보면 두 개예요. 네. 하나는 배당금. 배당. 배당금이
그러니까 주식에서는 받는 배당금, 그리고 또 받는 게 뭐 채권 투자하면 쿠폰 받고, 예금에서 나오는 이자 받고, 요거는 디비덴드라고 써요. 명칭을. 근데 이게 아닌 나머지 것들은 리턴 오브 캐피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리턴 오브 캐피탈이 100%라는 거는 그 미국에 있는 ETF 운용사들이 그 분배금의 원천이 100% 전부 다 콜옵션 매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그래서 한국하고 똑같이 콜옵션 매도 100%긴 한데 제가 아직 알고 있기로는 여전히 한 15%는 그 원천징수로 과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럼 미국에 직접 상장돼 있는 거는 콜옵션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 뭐지? 분배금에 대해서 네, 15% 과세가 돼요. 배당소득세 내는 거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높은 걸 투자하시는 게 낫죠. 미국 상된 거 하실 거면. 오케이. 한 10% 언저리 되는 건 아마 국내에도 대안이 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서 미국으로 가실 거면 오히려 더 고배당. 세금을 내야 되니까 오히려 고배당으로 하고 또 이제 전체 덩치가 커지면은 어쨌든 또 미국이 그 뭐지? 뭐 분리과세가 되죠. 분리과세가 되니까. 양도소득세로. 그렇게 분배율이 더 높은 거, 금액이 더 큰 경우에는 미국에서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자산운용업에 대한 또 브로드한 또 강의를 또 준비해 오셨다고.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네네네. 제가 또 열심히 학생 모드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강의를 잘 안 해서 혹시나 좀 버벅대는 게 있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 중간에 궁금한 거 질문해도 되나요? 그럼요. 편하게 해주시고. 오늘 자산운용업에 대해서 ETF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고요. 네, 오늘 자산운용업의 역사에 대해서 감히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제가 보통 뭐 회사의 신입 직원들이 오거나 아니면 이제 친구들끼리 얘기할 때 한번 착 얘기해주는 얘기인데 이걸 한번 보고 나시면 지금 ETF들이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최근의 변화가 이렇게 생겼구나를 한 번에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자산운용업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봅시다. 시작은 사실 이제 자산운용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자산운용업은 사람들의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하는 형태를 얘기를 해요. 과거에는 사실 자산운용업 펀드라는 게 없었을 때는 사람들의 돈을 모아서 개인적으로 투자를 했죠. 예를 들어서 뭐 친구들 중에 투자를 잘하는 친구가 있더라고. 야, 너 내 돈 한 100만 원만 맡아서 같이 투자해주면 안 되냐? 라고 하는 것들이 초창기의 형태였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생기기도 했어요. 시작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네덜란드 쪽에서 시작한 걸로 알고 있지만, 법적인 규제가 사실 많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게, 예를 들어서 자산운용사에서 돈을 모아서 운용을 하는데 중간에 돈을 가지고 도망간다든지, 아니면 뭔가 사기를 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 사실 많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게 법제화되기로 했고요. 미국에서는 초창기에 시작된 거는 1920년대가 사실 시작이었습니다. 20년대가 시작이었고 20년대부터 돼 가면서 나중에 몇 가지 변화들이 좀 생겨요. 20년대 있었던 것 중에 가장 큰 이벤트 먼저 혹시 미국에서 대공황 있죠. 대공황이 1927년으로 전 기억하는데 1927년에 대공황이 있으면서 사실 이때 주식시장도 엄청나게 망가졌지만, 이제 자산운용업이라고 부르는, 미국에선 보통 이걸 어떻게 부르냐면 푸드펀드요? 풀이에요. 풀. 풀. 수영장 같은 풀드 펀드, 혹은 조금 복잡하게 쓰면 인베스트먼트 스킴이라고도 불러요. 이게 그냥 모아서 같이 투자를 하는 건데, 이 과정에서 사실 이제 제대로 된 보안 장치가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사실 나왔던 게 미국의 인베스트먼트 컴퍼니 액트, 그리고 시큐리티 액트라는 게, 시큐리티 액트는 언제 생겼냐면 대공황 이후에 1933년이 시큐리티 액트고요. 그 다음에 인베스트먼트 컴퍼니 액트가 1940년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안들이 생기고 나면서 이제 미국의 자산운용사들의 기초적인 그 토대가 마련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운용과 수탁의 분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그 내부 통제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 이때만 하더라도 어떤 느낌이냐면은 지금처럼 뭐 액티브 패시브의 분류도 없었고 ETF는 당연히 없었고요. 이때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절대 수익형
혹은 뭐 최대 수익이라고 바꾸게요. 네. 수익률을 보장해 주는 건가요? 수익을 최대한 많이 낼 수 있는 네. 전략들 위주였어요. 네, 네. 사실 이때는 인덱스에 대한 개념도 사실 많이 없었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성과를 어디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최근 들어서 뭐 한국으로만 놓고 볼게요. 지금 뭐 코스피 200 지수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개만 투자한 거랑 성과가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때는 네. 코스피 200 펀드가 좋은 게 아니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딱 두 개만 사는 펀드가 제일 좋은 거예요. 네, 네, 네. 사실 근데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사실 변동성이 좀 큰 구간이 그렇죠. 오게 되고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시장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하는데 저희가 보통 1950, 60년대부터 이제 미국의 자산운용업이 좀 역사를 자리 잡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이제 그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뮤추얼 펀드가 나고요. 네.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린 ETF가 나오고 그리고 ETF 전에 그것도 별개의 얘기로 액티브 펀드 그리고 패시브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일단 크게 이제 시작은 했고 하나씩 좀 내려가 볼게요. 네. 내려가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럼 자산운용업에서 상품을 나누는 여러 가지 체계가 있는데 크게 나누면 저는 어떻게 나누고 싶냐면 이제 공모시장에 투자하는 퍼블릭 상품들 시장. 퍼블릭 네, 시장. 네, 네. 그래서 공모시장, 퍼블릭 시장이라고 할게요. 퍼블릭.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누구나 다 할 수 네, 있는. 보통 여기에 들어가는 게 주식, 채권, 원자재, 네. 최근 들어서는 뭐 크립토 같은 것도 네. 있죠. 기타 등등 있고 다른 하나의 축으로 뭐가 들어가냐면 이거랑 축으로 들어가는 게 프라이빗 마켓입니다. 네, 네. 여기는 사무시장인데 네. 사실 한국어로는 조금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프라이빗 마켓 있어서 여기는 사실 들어가는 것들이 네. 그 어떤 것들이 있냐면 그 보통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게 헤지펀드 네. 그리고 벤처 캐피탈도 있고요. 네. 프라이빗 에퀴티 같은 네. 것도 있고 기타 등등 네. 인프라 뭐 있고 다양한 게 있습니다. 근데 이쪽 프라이빗 마켓 같은 경우는 시장이 크기는 하지만 네. 개인 투자자들은 접근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할 왜냐하면 수가 없죠. 보통 하나 들어가야 되는 투자 금액이 너무 크기도 하고 그리고 보통 들어가게 되면 이게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보통 하게 되면 폐쇄형으로. 이건 네. 맞아요. 폐쇄형이어서 뭐 3년, 네. 5년, 7년, 10년 네. 이렇게 사실 락업이라는 네. 그 투자 제한이 들어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개인으로선 접근하기 힘든 시장이고 그래서 오늘은 퍼블릭 마켓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네. 합니다. 퍼블릭 마켓 같은 경우는 요 앞에서 나왔던 거에 사실 이어지는데 뮤추얼 펀드의 형태로 1920년대부터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네. 그럼 퍼블릭 마켓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첫 번째 시작은 위에서 말씀드렸던 뮤추얼 펀드입니다. 저희가 아는 미국의 대부분의 운용사가 사실 뮤추얼 펀드부터 시작했다라고 해도 과언 아니에요. 네, 블랙락도 시작이. 그렇고 네. 뭐 뱅가드도 사실 네. 그렇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일반적으로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ETF가 언제 나왔냐면 이거는 제가 질문 드려봐도 될까요? ETF가 처음 상장된 연도 혹은 지역을 사실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알고 계세요? 네. 아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캐나다. 캐나다 네. 맞습니다. 캐나다예요. ETF가 시작한 게 네. 사실 캐나다예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제일 많이 기억하는 ETF는 SPY라는 네. ETF가 있거든요. 스파이. 스파이. 네. SPY 같은 경우는 실제 상장된 거는 93년이었습니다. 네. 93년이어서 미국이 오히려 캐나다보다 네. 늦었다. 네, 네. 사실 캐나다 ETF 시장은 한국에서는 별로 접근하기 그렇죠. 쉬운 시장은 아닌데 네. 근데 저기가 굉장히 재밌는 상품들을 제일 빨리 만들어내요. 왜요? 크립토, 그러니까 규제 당국이 네. 굉장히 혁신적입니다. 아.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북미 안에서 크립토 상품도 캐나다에서 제일 먼저 나왔고요. 근데 왜 그래서- 이렇게 빛을 못 볼까? 캐나다 네. 안에서 엄청나게 커요. 아, 그래요? 우리가 모를 뿐이구나. 네, 저희가 모를 뿐 또 그 네, 캐나다 달러로 거래가 되니까 아무래도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접근하기 좀 쉽지 않은 네. 그런 시장이죠. 그래서 캐나다 ETF가 이렇게 시작이 됐다라고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뮤추얼 펀드 하고 그럼 ETF랑 뭐가 다르냐라는 네. 얘기를 조금만 드리면 네. 뮤추얼 펀드는 저희가 옛날에 펀드 투자했을 때 네. 스타일이기 때문에 요 같은 경우는 판매 채널이 필요해요. 증권사 같은? 어, 뭐 자산, 아까 말씀하셨던 네, 그. 이게 증권 혹은 자산 예전에 사실 관리사? 은행이 더 많았죠. 네, 네. 은행들이 더 많았죠. 그렇죠. 옛날 같은 네. 옛날에는 제가 이제 운용사에서 일한 지 올해가 19년 차인데 네. 19년 전에는 펀드 가입한다 그러면 ETF는 그때 없었고요. 그렇죠. 펀드 가입한다 그러면 증권사 창구 가거나 은행 창구 가서 줄 서서 가입하고 맞아요.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판매 채널이 있고 그럼 ETF는 어디서 거래가 되느냐라고 ETF는
주식시장에서 거래해요. MTS에서 할 수 있죠. MTS에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차이가 여기서 나오는 게 뮤추얼 펀드는 판매 채널이니까 있으니까 판매 채널한테 돈을 줘야 돼요. 보통 펀드는 운용 보수라는 게 있거든요. 네. 운용 보수가 운용사가 펀드를 운용해주고 관리해주는 대가로 받아가는 이제 반대급부라고 네. 보시면 되는데, 근데 판매 채널은 판매 채널이 있기 때문에 판매 채널에도 비용을 지급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동일한 상품이다라고 하면 뮤추얼 펀드가 ETF보다는 조금은 더 보수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뮤추얼 펀드가 현재 지금 미국 시장으로 보면 ETF보다 훨씬 더 작아졌어요. 오, 더 크지 않았어요? 주식형에서 훨씬 작습니다, 이제. 작아졌고. 그렇구나. 어느새.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도 최근에 뮤추얼 펀드는 사실 크지 않아요. ETF만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동일한 전략, 동일한 상품이라면 이런 판매 채널의 이슈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ETF가 좀 비용이 저렴한 게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고, 또 두 번째는 뮤추얼 펀드는 요즘 투자자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정해진 가격으로 하루에 한 번만 가입이 가능해요. 그렇죠. NAV, 순자산 가치가 하루에 한 번 산출이 되는데 그걸로 하루에 한 번만 가입 혹은 환매가 가능한데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되다 보니까 계속 거래가 되죠. 그래서 이 상품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본인이 원하실 때 사고 팔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훨씬 더 많은 선택지를 주는 거죠. 그렇죠. 더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고, 여기서 사실 이제 잠깐 그 사이드로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뮤추얼 펀드가 있고, 뮤추얼 펀드의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가 뱅가드라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일했었어요. 뱅가드 같은 경우가, 저는 뱅가드 한국 담당 이제 일을 하고 있었었는데, 뱅가드가 많이 알려진 게 그 존 보글 혹은 잭 보글, ETF의 창시자 아니십니까? 인덱스 펀드의 창시자. 인덱스 펀드의 창시자예요. 그래서 존 보글 같은 분이 뱅가드를 처음 왜 만드셨냐면, 원래는 웰링턴에 계셨어요. 웰링턴이라는 굉장히 좋은 자산운용사. 여기도 지금 운용자산이 한 1,500조 될 거예요. 엄청나게 커요. 근데 그 자산운용사의 그 대표로 계시다가 이제 그 새로운 상품을 런칭을 하고 싶으셨던 거죠. 저분이 생각하는 가치는 뭐냐면, 다시 여기로 돌아오면 풀드 펀드 혹은 콜렉티브 인베스트먼트 스킴이니까 투자자들이 모여서 같이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투자에서 나온 이득을 다시 투자자들한테 돌려줘야겠다라는 기본 신념을 가지신 분이에요. 근데 일반적인 운용사들은 그렇지 않죠. 저희도 사실 마찬가지긴 하지만 일반적인 운용사들은 펀드를 운영하고 저희가 운용보수 수취를 하면 그럼 이제 그거를 주주들이 보통 최종적으로 가져가죠. 직원들 줄 거 주고 최종적으로 주주들이 가져가는데, 그럼 주주들이 가져가는 구조를 없애겠다라고 해서 만든 게, 뱅가드의 경우는 회사의 주주가 일단 외부 주주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 창업자인 존 보글도 뱅가드 회사의 주식 한 주도 없으세요. 뱅가드의 주주는 누구냐라고 하면 뱅가드가 만든 펀드 ETF들, 펀드하고 ETF가 뱅가드의 주주가 되게 설계를 해놨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뱅가드의 대적자라고 하는 게 블랙락이거든요. 뭐 레리 핑크 회장님부터 유명하시죠. 네, 그 뱅가드 같은 경우가 얼마 전에 ETF 기준으로 블랙락을 뛰어넘었어요. 미국에서 사이즈가. 근데 그게 뭐냐면, 뱅가드는 주주가 펀드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펀드는 볼륨이 커지면, 사이즈가 커지면 돈을 더 많이 벌죠. 그럼 돈을 더 많이 버는 반대급부로 운용 보수를 낮춰요. 계속 낮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뱅가드의 운용 보수를 보면 그냥 계속 내려갑니다. 거의. 이런 식으로 내려가요. 근데 사실 타사들 같은 건 이렇게는 못하죠. 그렇죠. 왜냐면 그게 나눠줘야 되니까. 나눠줘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특징이 있고, 또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인덱스 펀드의 창시자시죠. S&P 500부터 시작을 해서, 학교 얘기 아까 잠깐 하셨잖아요. 보통 학교에서도 뭐 재무학이나 이런 거 배우다 보면 마켓 포트폴리오, 시청자분들이 싫어하실까 모르겠다. 마켓 포트폴리오라는 얘기를 하는데, 시장이 효율적이라고 가정을 하면 가장 효율적인 투자자들의 선택지는 마켓 포트폴리오가 돼요. 전체 시장을 다 투자하는 포트폴리오가 가장 효율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근데 그게 사실 미국으로 치면 S&P 500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인덱스 펀드를 처음으로 만든 게 뱅가드입니다.
그래서 뱅가드에서 패시브 펀드를 처음 만든 이후로 그 전에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절대 수익, 최대 수익, 수익을 잘 내는 것만이 사실 더 중요한 요소였다면 이때부터는 인덱스, S&P 500, 나스닥 혹은 기타 인덱스를 나는 최대한 잘 복제해서 갈 거야 라는 게 새로운 운용사의 트렌드로 와요. 네. 이렇게 되면 장점이 뭐가 있냐라고 하면 사실 패시브 펀드, 저도 패시브 펀드 운용력이었거든요. 패시브 펀드 운용력은 할 게 그렇게 똑똑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똑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코스트가 낮아요. 오퍼레이션에 들어간 코스트가 낮아요. 리서치 인력도 필요가 없어요. 네. 그냥 지수를 보고 잘 복제하는 방법을 자동화시키고 연구를 잘하면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코스트가 네. 저렴해지게 되죠. 네. 이게 코스트가 저렴해지게 되면서 한 번 더 운용사에 커다란 붐이 오게 되고요. 그리고 ETF는 초창기에는 사실 전부 다 인덱스 펀드였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ETF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항상 딱 겹치는 건 아니지만 ETF라고 하면 인덱스 펀드, 뮤추얼 펀드라고 하면 그때는 나왔던 게 액티브 펀드예요. 액티브 펀드라는 건 기초자산이 있으면 기초자산 벤치마크보다 더 나은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 리서치 인력도 많이 고용하고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그때그때 시장의 뷰를 보고 잘 성과를 내는 전략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사실 뮤추얼 펀드는 보통 액티브 펀드의 결에 가까운데 최근에는 사실 ETF 액티브가 또 하나의 그렇죠. 묶임으로 또 가고 있습니다. ETF가 크게 있고 이렇게 나뉘는 맞아요. 느낌이에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액티브 펀드가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JP 모건이 네. 문을 열었고 2020년 미국 법이 바뀌면서 액티브 펀드가 본격화되기 시작했고요. JP 모건이 커버드 콜이 한 축이 되고 저희도 거기에 참여하고 있지만 다른 한 축으로는 어디가 참여하고 있냐면 전통적인 엄청나게 좋은 운용사들 미국에서 뭐 피델리티라든지 이런 쪽도 원래는 뮤추얼 펀드로만 하다가 뮤추얼 펀드가 계속 자금이 빠지니까 그래서 그거를 우리도 그럼 ETF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액티브 펀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안에서는 한국과는 조금 이제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 액티브 펀드를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최고의 그 전략들 그리고 ETF의 장점의 양쪽을 다 이제 교집합처럼 제일 좋은 것만 취했다라고 하는 게 최근에 나오는 액티브 ETF들이에요. 물론 이건 검증 과정은 필요합니다. 모든 전략이 다 좋을 수는 없어서 좀 잘 보셔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사실 이제 이때랑 뮤추얼 펀드가 많았을 때랑 지금 ETF 중에서도 액티브가 많았을 때랑 비교하면 뮤추얼 펀드가 많았을 때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개인보다는 기관, 연기금, 공제들이 훨씬 많았었어요. 최근에는 개인이 직접 투자하는 비중이 워낙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다양한 상품 발전의 그 하나의 축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인덱스 펀드랑 패시브 펀드는 같은 말로 이해해도 되나요? 같은 말입니다. 그게 항상 헷갈려가지고. 같은 말이에요. 네, 같은 말이구나. 그러니까 예전에는 ETF 이퀄 인덱스 혹은 패시브 펀드였는데 맞아요. 지금은 액티브까지 같이 먹어버린 거죠. 먹어버리면서 뮤추얼이 죽고 이제 이렇게 더 편리성을 더 강화하면서 맞습니다. 액티브 전략을 추구하는. 그럼 앞으로는 미국은 액티브가 더 커요, 시장이? 액티브가 지금 더 커요. 전체 자산은 액티브 펀드가 작지만 상장된 펀드, 특히 신규 상장되는 펀드의 숫자는 지금 액티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패시브보다요? 패시브보다. 왜냐면 이제 운용사들도 저는 한국 운용사들도 비슷한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차별화가 점점 더 힘들어져요. 상품이 많아지면서. 그럼 이제 정말 차별화시킬 수 있는 거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 운용사가 가지고 있던 운용 철학, 투자 전문성 이런 거를 바탕으로 그 회사만 할 수 있는 상품들이 점점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액티브 ETF는 보수가 패시브보다는 좀 더 비싸잖아요. 높죠. 맞아요.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마지막으로 봤던 게 액티브 ETF는 평균 보수가 한 70 베이시스 포인트, 70, 0.7% 언저리. 비싸네요. 패시브는 0.1? 또 안 될 것 같은데요. 0.1도 안 되는 데들도 많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오늘의 그 테이크어웨이는 그거네요. 뱅가드의 보수는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 나는 뱅가드 상품으로 이제 ETF를 투자하는 게 보수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 장기 투자 생각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뭐 나는 커버드 콜도 아니고 레버리지 안 쓸 거고 난 그냥 장기 투자만 할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은 뱅가드 상품이 제일 저렴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경우도 가끔 생겨요. 뭐 출혈 경쟁도 일어나니까. 근데 뱅가드 상품이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가장 저렴한 축에 됩니다.
네, 그래서 뱅가드 ETF가 한국에서도 엄청 많이 하시는 걸 알고 네. 있어요, 저는. 네. 역시 오늘의 자산운용업의 역사 한 장표로 이제 끝났네요. 네. 무리한 게 아닐까 싶긴 한데. 아, 그러면은 이제 한국도 점점 더 액티브 ETF 시장이 더 전 그렇게 될 활성화되는, 거라고 봐요. 네, 그렇게 가겠네요. 맞습니다. 결국에 월배당도 액티브 형식으로 운영을 하면서 커버드 콜도 액티브로 맞아요. 다 가는 쪽으로 이제 뭐, 바뀌는 거네요. 그렇게 네. 액티브로 했을 때 커버드 콜이 그럼 네. 어떻게 운용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중요한 게 그 옵션을 매도할 때 현재 가격에 얼마나 가깝게 혹은 위에다 매도할 네. 거냐 이거를 붙일 거냐 아니면 5% 10% 위로 네. 할 거냐 이걸 매니저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겠죠. 네, 지금 네, 상황 네. 보고 내가 봤을 때 다음 달 마켓 뷰가 이러니까 지금은 그냥 좀 타이트하게 가져가자. 아니면 상승 가능성이 네. 높아 보이니 조금 더 위로 벌려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옵션 매도 분량 같은 경우도 전체 100%가 아니라 올해는 이번 달 한 80%, 70% 그것도 사실 이제 시장 상황 따라서 갈 수 있는 게 하나의 예시고요. 미국의 경우는 지금 어느 기까지 왔냐면 커버드 콜 안에서 종목도 사실 계속 바꿔요. 지수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도 그렇고 타사도 한 뭐 15개, 20개 정도 종목 가져가면서 네. 그 종목 넣었다 뺐다 해요. 넣었다 계속. 빼고 네, 네. 옵션도 계속 이제 그 팔았던 거 다시 청산시키고 새 종목으로 또 바꾸고 네. 굉장히 헤지펀드처럼 움직이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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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전략들이 사실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도 거기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 네. 시장에도 ETF는 월배당뿐만이 아니고 주배당, 뭐 일배당까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주배당까지는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일배당은 저는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 네. 커버드콜 운영했던 사람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면 매일매일 배당을 준다라는 거는 매일매일 옵션을 매도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렇죠. 매일매일 옵션을 매도하니까 매일매일 제 상승분을 제한을 해야 돼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뭐 운용 스킬이나 뭐 방법에 따라서 네. 다를 수 있겠지만 그 옵션을 매도하는 빈도가 잦아들면 잦아들수록 시장을 못 쫓아갈 확률이 좀 큽니다. 왜냐하면 옵션 매도 한 번 할 때마다 매니저 입장에서는 이게 내일 안 오르겠지? 네.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계속 매도해버리면 아, 확률상 사실 내가 손실 볼 때도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 잦은 매도 과정은 사실 그렇게 좋진 않다라는 게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사실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도 주 단위 혹은 월 단위로 분배금 받으시는 거랑 일 단위 분배금 받으시는 거랑 효용도 별 차이 없을 것 같다. 그렇죠. 라는 생각을 네. 매일 뭐 너무 작게 들어오면 이거는 투자하는 의미가 좀 적어 보일 수 있으니까 뭐 주급, 월급으로 팍 꽂혀야지 맞아요, 또 맞습니다. 도파민도 팍 나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도파민 중요하죠. 네, 그래서 하여튼 미국에는 지금 주 2회까지 주는 상품들이 있긴 있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선호하는 전략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는. 네. 아유, 알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또 이렇게 나와서 ETF에 네.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트렌드에 대해서도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다음에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우리 네. 시장에도 ETF는 월배당뿐만이 아니고 주배당, 뭐 일배당까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주배당까지는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일배당은 저는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 커버드콜 운영했던 사람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면 매일매일 배당을 준다라는 거는 매일매일 옵션을 매도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렇죠. 매일매일 옵션을 매도하니까 매일매일 제 상승분을 제한을 해야 돼요. 아유, 알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또 이렇게 나와서 ETF에 네.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트렌드에 대해서도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다음에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